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힘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한 가족이 뜻밖의 일로 세상을 뜬 이후 다시금 기구한 인연으로 태어난다는 아주 놀라운 가족 환생 이야기 올시다. 그럼 그 환상적인 이야기 속으로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앳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린 시절 똑같이 부모를 잃고서는 여기저길 떠돌아다니던 도중 우연히 저잣거리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자는 장사일을 배우던 도중 가진 것도 별로 없던 터, 사기까지 맞아선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된 터였지요. 허나 그에게 한눈에 반한 여자는 가진 것이라곤 보따리 속 옷 몇 가지와 약간의 패물이 전부인 상황에서 이를 모두 팔아서는 둘만 있어도 아쉽지 않을 그런 산속 움막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움막에서 둘만의 혼인식을 올린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켜줄 이는 오직 그와 그녀뿐인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안고만 있어도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아침마다 나무를 해와서는 하루치 땔감을 마련한 뒤에 남은 걸 팔아 살림을 꾸려갔지요. 여자도 때때로 산에 올라서는 산나물과 그 밖의 약초를 캐낸 뒤 살림살이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첫째 사내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요. 헌데 이 아이는 가슴팍에 웬 커다란 몽고반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조금씩 기어다니던 와중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자 너무도 기뻐하는 부부였어요. 그리곤 첫째 아이의 동생 둘째가 태어나자 이들 네 가족의 작은 움막 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꽉 들어차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 둘째 아이의 목 뒤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모습을 지닌 두 아들의 해맑은 웃음 하나면 이들 부부는 가진 것 없이도 매일매일이 즐거울 따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추운 겨울밤 따뜻한 화롯가에 둘러앉아서는 고구마를 까먹으며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따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7살을 훌쩍 넘은 첫째와 아직 3살배기였던 둘째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해가 저물어도 소식이 없자 홀로 집 밖을 나섰어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탄 것이었습니다. 헌데 달빛이 깔린 산길을 보고 또 올려봐도 남편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뭔가 그 아내의 눈에 시커먼 그림자가 지나쳐간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치고 간 그녀였어요. 이에 얼른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그림자가 향한 어두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먼 쪽 길가에 웬 허여멀건한 것이 누워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아내가 놀라 뛰어가니 그것은 바로 부서진 지게를 메고 있는 남편인 것이었어요. 산을 내려오던 도중 넘어져 쓰러진 듯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더니만은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허나 미동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헌데 아내가 남편의 가슴팍을 몇 번 두드리니 정말 거짓말같이 눈을 꿈쩍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든 남편이 아내를 보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이에 기뻐하던 아내는 남편을 부축하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곤히 자던 아이들이 깨있지는 않을까, 이젠 그 걱정밖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고 있을 움막이 거친 화염으로 활활 휩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야 할 대문도 불꽃에 가로막힌 채 온 집안이 모두 불에 타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순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온 불길을 뒤덮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를 막아세우던 남편은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들을 구하려 그 안에 뛰어들었다가는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그 앉은 자리에서 아침을 맞았더랬지요. 그 한참을 타오르던 불길이 모두 꺼진 후에도 그들의 통곡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곤 얼마가 지났을까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그들은 아이의 유골을 찾아 산에 묻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후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말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습니다. 다시금 집을 지어볼까 몇 마디를 나누긴 했지만서도 그저 매일 넋이 나간 채 근처 작은 동굴에서 연명을 해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산길을 오른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묻은 바로 옆 빈 나뭇가지 위에서 자신들의 목을 매다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들 부부는 하늘로 먼저 간 아이들을 따라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들의 영은 하늘로 올라 이들 네 가족의 슬픈 운명은 곧 천상의 심판대에 올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기구한 운명은 결코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생만 앗아가야 했던 저승사자였건만 엉뚱하게도 두 아이의 생을 모두 앗아가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이런 실수를 알고 난 옥황상제는 그 저승사자를 향해 있는 대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남편의 영만 거둬들이면 될 것을 엄한 두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이 대체 뭔 소리더냐. 자네가 맡은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 터 어째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이런 옥황상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던 사자가 말을 이었어요.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그 남편의 영을 제대로 거둬들이려던 찰나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만 그 아내란 자가 뛰어와서는 제 힘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남편을 살려버리는데 내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을 대신할 영을 데려와야 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집으로 먼저 가 그 호롱불을 넘어뜨려서 그만. 듣기 싫다. 비록 하나의 영을 때에 맞춰 꼭 데리고 와야 했다지만은 어찌 아직 세상의 빛도 제대로 못 본 그런 어린 핏덩어리 영을 그것도 둘씩이나 데리고 왔단 말이더냐. 그 남편 대신이라 함은 더 이상 먹히지도 않을 핑계이거늘 너의 그 실수로 인해 그 남편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모두 이곳으로 올라왔다지 않겠느냐. 한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 대체 누가 일렀더냐. 여기 나 말고 다른 옥황상제가 더 있다더냐. 그러자 더욱 고개를 조아리며 당치도 않은 말씀이라 이르는 사자였습니다. 어찌됐든 그 어린 부부의 팔자도 정말 기구하구만 기구해. 내 미리 손 써볼 틈도 없었다지만 말이지. 이들의 운명을 어째 조금이라도 더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구만 그래. 그래야 저승사자인 너희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고 말이지. 본래 이 기구한 운명이란 것이 신의 뜻대로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말이다. 그럼 일단 저자들을 내 모두 다 이승으로 내려보낼 테니 그리 알도록 하라.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저승사자였어요. 아니 그럼 다시 그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내려보낸단 말씀이십니까? 이미 몸이 다 사하여
없어진 지 오래거늘 어찌 그 똑같은 몸으로 환생을 시키신단 겁니까? 그러자 순간 또 한 번의 호통을 치는 옥황상제였습니다. 내가 언제 사한 몸을 되살린 적이 있다더냐. 아, 자고로 환생이란 것이 다른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데 말이지. 지금으로선 어째 그 방도밖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네, 환생의신과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서도 이들이 어떤 년으로 간에 꼭 이어질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 이 말이다. 그래야만이 내 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자, 그럼 얼른 이들이 다음 생에선 모두 한자리에 모여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엎드려 있던 사자가 일어서더니만 곳곳에 다른 사자들과 함께 순식간에 저승의 온영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에서 4개의 영을 뽑아내더니만 이를 품에 안은 채 환생의 신한테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과 마주한 환생의 신은 옥황상제님께 전해들었다면서 그 4개의 영을 곧바로 먼 아래 세상으로 흩뿌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4개의 별로 어느 한 마을의 밤하늘이 미약하나마 화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그 마을에선 선동이라는 자가 태어난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에도 능했던 그였기에 무예도 잘 갈고 닦은 그는 나중엔 벼슬길에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태어난 지 5년 뒤 선아라는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선아는 나름 평범한 집안에서 남달리 곱게 자란 편이었건만 몸을 사리지 않는 성격에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면 몸소나서 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품을 지닌 선아가 어느덧 혼기가 차오른 시점, 그것도 우연히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난한 손씨라는 청년을 만나 혼인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그녀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녹록지 않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남편을 위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손씨는 소작농이를 열심히 해온 터 이들 가족은 나름 별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들 부부한테는 그 몇 해가 지나는 동안에도 자식 하나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거 참말로 이상하구만. 우리한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아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저 하늘만 올려보며 혼잣말로 시리에 빠져있는 남편 손씨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부인 선아는 항상 밝은 미소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지요. 그래도 여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구랴. 우리가 뭐 애를 못 갖는다 해도 이 세상 어디에선 누군가의 아이가 태어날 터 이 넓은 세상에서 어디 우리가 돕거나 키워볼 아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소. 우리에게서 꼭 나와야만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소. 어찌 보면 남편 손씨의 입장에선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는 것이었건만 뭐가 됐든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말씨에 남편은 잠시나마 헛웃음을 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인 선아의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되었는지 얼마 후 이들 부부는 동네에 굶주린 아이들을 데려다 성심성의껏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 그런 일념 하나로 말이지요. 헌데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 어느새 이들 부부의 품을 거쳐간 아이들만 좋기 10수명이 넘는 터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옆에서 이를 거들다 보니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기도 힘든 부모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 선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과 마주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남편 손씨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날씨가 화창한 축에 속하는 때였어요. 이에 돌보던 아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나간 남편 손씨였습니다. 헌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만 급작스레 불어난 물길에 그만 아이들 몇몇이 떠내려 가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들을 구하려 물로 뛰어든 손씨는 아이 한둘을 구하기는 했지만 물살에 떠밀려 그만 실종되고 만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버렸고 졸지에 과부가 된 선아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악착같이 슬픔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 후로 수년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던 선아는 장성한 아이들을 모두 각자의 길로 떠나보냈음은 물론이요. 더 이상 남을 돕는 일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시어머니만을 챙기느라 제 밥 굽는 날도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조용히 선아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며느라, 이젠 너도 그만하면 된 것 같구나.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도 네 몸을 보살펴야 되는 때가 온 거란 말이여. 내가 더 널 곁에 두는 한에선 나도 천당에 가긴 틀린 것 같구나. 내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니까 너도 얼른 그 배 고른 일은 없도록 하란 말이다. 날 두고 간다 해서 이 세상에 널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요. 이에 며느리는 소리 없이 울다가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젠 그런 소리 마시오. 전 이미 이 집에다 뼈를 묻을 작정을 해놓고 살고 있는데 말이오. 서방이 먼저 갔다 한들 내 어찌 이 집 며느리인 것이 달라질 일이 있는 것입니까요? 전 죽더라도 여서 죽을 것이니 어머니는 그 성한 몸이나 되찾도록 그저 푹 쉬시기만 하란 말이에요. 바깥 일은 제가 알아서 다 볼 테니께 걱정 마시고 말입니다. 이런 며느리 선아의 말에 시어머니는 내내 눈가가 젖어 있기만 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이 마을에 비가 억수로 내리던 때의 일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누군가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이까지 갈고 있었지요. 그는 바로 선아의 친오빠이자 전국적으로 드센 도적만 잡으러 다니는 안핵사 선동이었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와 있던 터 비밀리에 부하들을 이끌며 수색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지요. 아이고야, 내 이놈의 도적대를 쫓다 보니 어느새 고향 땅까지 와버리고 말았구나. 내 여기까지 온 이상 이놈의 도적 두목놈을 이번엔 꼭 잡아야 쓸 것인데 말이지. 내 어디 네 흔적이라도 보일 시에는 널 낚아채 버릴 테니 각오 아주 단단히 하고 있거라. 알겠느냐, 이놈아. 이런 혼잣말로 제 집 근처까지 온 선동은 부모님을 뵙고 아주 오랜만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내 온몸이 젖어 있던 터 옷도 갈아입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얼싸안는 선동의 양친이었어요. 이 시각 고개 너머의 동생 선아가 사는 동네에서는 몇몇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 청산과부 선아란 처자 말이오. 어디 한창 때는 이 동네 못 사는 애들 도와준답시고 매일 밥을 해먹이더니 말이지. 이젠 어째 제 코가 석자인지 제 집에 틀어박혀서 아주 얼굴 한번 내비치질 않는구먼. 아, 그럼 이 사람아, 당연하지. 어디 제 입에 거미줄 치고 앉았는데 당신 같으면 남 돕는데 나설 수나 있다는가? 남편 잃고 거기다 흉년까지 든 터인데 뭔 재주가 있다고 그러겠느냐 말이요. 저래갖고 지 시댁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
네, 금방 도망쳐 나온다에 집문서도 걸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아, 안 그런가? 이런 마을 사람들의 억측에도 선아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죽을 끓이거나 약초를 타려드리는 건 물론이요. 나무를 캐다가는 미약 하나마 장터에 내다 팔며 악착같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터였어요. 허나 어느새 시아버님 제삿날이 다가온 때에 이르러 그간 남은 돈마저 시어머니 약값으로 모두 썼다 보니 제사상 하나 차리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냉수 한 사발만 올린다면은 낙담하실 시어머니가 눈앞에 선한 것이었지요. 이에 며느리 선아는 시어머니가 깨기도 전인 꼭두 새벽부터 몰래 집 밖을 나섰습니다. 허나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살짝 방문을 열어선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루 한 끼나 제대로 때웠을지 싶은 바짝 마른 모습에 그저 눈시울만 붉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선아가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기던 그때 숨이 차오르는 듯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닌 것이여. 그래도 내 부모님인 것을 몰래 들어가 쌀 한 대를 퍼갖고 나오더라도 어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되려 알고 나면 나보다도 더 걱정을 하실 터인데 내 어찌 자식으로 그런 짓을 하겠는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여. 그려 친정에는 손 벌리지 말아야 쓰겄다. 이런 생각으로 하늘을 올려보는 선아였습니다. 그저 무심히 떠가는 구름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 것이었어요. 웬일인지 자신의 삶이 예전에는 좀 더 행복했었던 것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그런 느낌인 것이었지요. 이내 눈물을 닦던 선아는 다시금 시어머니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 시각 그 근처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새벽같이 나온 선아의 친오빠 선동이었지요. 동생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된 터에 그 선아를 만나 용돈이라도 쥐어줄 참이었습니다. 헌데 그 집에 거의 다다를 즈음 어째 수상해 보이는 한 사내가 선아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더니만 급작스레 어디론가로 내빼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선동은 그놈을 따라잡으려 그 뒤를 밟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어렴풋한 안개에 휩싸여 버린 채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때 자신의 집에 도착한 선아는 대문 앞에 놓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외마디 놀란 소리에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까지 대문 밖으로 나와 본 것이었지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 꼭두 새벽부터 나와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것이 다 뭐다냐? 그 자리에 놀란 채로 서 있는 선아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철 과일을 포함해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광줄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온갖 곡식에서부터 다양한 식재료까지 한아름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길 왔을 때 저짝 옆집 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보긴 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놓고 갔다 확신할 순 없지만 어째 이런 걸 다 놓고 갔을까요? 그러자 그 말에 놀라면서도 자신도 모르겠다는 듯 광주리만 내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아니, 여지껏 흉년이 들어 다들 힘들 터인데 어찌도 이리 귀한 걸 갖다 놓았다냐. 시어머니도 무슨 일인지 싶은 것이 매한가지였더랬지만 제 아무리 궁핍한 입장에서라도 남이 놓고 간 것들을 덥석 받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을 돕고는 살았어도 남한테 이유 없는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도 익숙지가 않은 그들인 것이었지요. 헌데 이때였습니다. 선아야,
나다, 네 오라비. 이에 순간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코끝이 찡해오는 선아였어요.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얼굴마저 가물가물했던 선동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요? 어째 한양에 계신 분이 새벽부터 여기 계신 것이오? 내 잠시 일이 있어 여길 왔다가 부모님을 뵙고 나온 터에 내 동생이 어찌 사나 한번 와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아, 근데 어르신께서도 같이 나와 계셨군요. 어째 그동안 별일은 없으셨습니까요? 그런 선동을 보고 반가워하던 그들은 내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리곤 그를 집으로 들여 그간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선동은 자신이 뭐라도 돕겠다며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주려던 용돈 또한 선아에게 좀 더 보태서 주었고 말입니다. 헌데 이래저래 그 광주리에 대한 생각이 가시질 않는 선아였어요. 아니 그럼 오라버니가 광주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근처엔 저런 귀한 걸 놓고 가실 분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에 선동은 자신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지요. 아내가 어제 여길 왔는데 어째 그런 걸 다 준비할 수 있었겠는가? 헌데 누가 놓고 간 건지 정말 고마울 때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말이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선동이는 그 안개 속에서 사라진 사내가 자꾸 떠오르기만 한 것이었어요. 분명 이 집을 지나치고 있었기에 이 광주리와도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동생의 집을 나서는 선동이었지요. 선아도 제사 준비를 이어하면서 그 광주리 안의 음식들을 하는 수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정성 들인 제사상에 감격한 시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선아는 그간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듯 한 것이었지요. 헌데 제삿날이 지나고 난 다음 날에도 그 커다란 광주리는 또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선아는 다음 날이 돼도 또 광주리가 놓여 있는 걸 보곤 대체 누가 사흘 내내 갖다 놓는 것인지 이를 알기 위해 다음 날 새벽 대문 뒤에 몰래 숨어 있었더랬습니다. 누군가의 인기척이라도 들릴 시에 냅다 대문을 열어볼 심산이었지요. 그러자 여지없이 누군가 서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선아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때였습니다. 어찌나 그 몸놀림이 잽싸던지 있어야 할 사람은 보이질 않고 음식이 가득 담긴 광주리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아는 두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디 멀리는 못 갔으리란 생각에서였습니다. 헌데 마침 그때 멀리 보이는 건너집 문이 잠시 열렸다가는 금세 닫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집은 그 목공소 호라비 윤 씨가 사는 집이 아니더냐. 어째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그럼 이 귀한 먹거리를 저 윤 씨가 갖다 놓은 것이란 말이오? 아니 이를 어째였을까? 선아는 곧 광주리의 먹거리들을 살피더니만은 그 음식들을 딱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마당에 핀 꽃 하나를 뽑더니만은 그 광주리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는 윤 씨의 집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순간 짜릿문을 열고 나오는 그 윤 씨와 눈이 딱 마주친 선아였습니다. 아니, 선아 씨 아니십니까? 어째 무슨 일이신가요? 대뜸 물어보는 윤 씨의 물음에 선아는 말없이 웃다가는 자신의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저 광주리를 놓고 간 분을 오늘에서야 알게 돼서 말입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이 광주리를 놓고 들어가시는 걸 봤는데 말입니다. 저희 먹기도 너무 많은 터에 절반 정도 나누어 가져온 것입니다요. 어찌 그리도 매번
이리도 귀하고 값진 걸 두고 가셨답니까? 이제까지 너무도 감사히 저희 시어머님과 아주 잘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제사상도 한가득 채울 수가 있었고 말이죠. 저희 마당에 핀 꽃 중에서 제일 예쁜 아이를 넣어왔는데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제 마음이니 함께 받아주십시오. 이런 선화의 말에 잠시 동안 그 광주리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참. 네,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전 오늘 새벽잠을 일찍 깬 터에 잠깐 목공소를 좀 확인하고 온 것이었는데 말이오. 어찌 제가 이런 걸 몰래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저희 집엔 이런 광주리도 없고 말이지요. 이에 순간 선화의 눈이 놀란 토끼 눈이 되었어요. 아니 그럼 이제껏 이 광주리를 한 번도 놓고 간 적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참말이어요?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윤 씨였습니다. 이에 살짝 상기된 표정의 선화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어요. 이제야 누군지 알아냈다 싶은 것이었건만은 그럼 대체 그것이 누구인지 더욱 궁금증만 남아도는 선화였지요. 그런 다음 날로 선화는 또다시 새벽에 가까워질 시점부터 제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그 새벽에 인기척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냅다 대문간으로 뛰어나간 선화가 있는 대로 활짝 문을 열어젖혔더랬어요. 그러자 웬 한 남자의 뒷모습이 벌써 먼 논둑 사이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광주리는 역시나 대문 앞에 놓여 있었고 말이지요. 이에 선화는 그 남자를 향해 허겁지겁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잠깐만 멈춰보시오. 그 누구신지만 좀 알려달란 말이오.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아, 거기 좀 멈춰보란 말이오. 이런 외침소리가 들렸을 만도 한데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만은 다시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아,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요?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러시면 이 고마운 마음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난 누구한테 도움만 받곤 못 사는 성미인데 말이오. 아, 제가 뭘 더 어찌해야 한답니까? 그러자 그 순간 가던 길을 멈춰서는 사내였습니다. 그리고는 선화가 더욱 가까이 오자 잠시 고민을 하더니만은 선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었어요. 이에 선화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넌 형석이가 아니더냐? 예, 맞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형석입니다. 손형석. 그랬습니다. 그 광주리를 놓고 간 이는 다름 아닌 오래전 선화가 남편하고 함께 돌봐주던 그 밥 굽는 아이들 중 양아들 형석이인 것이었어요. 특히나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된 아이였건만은 그랬다 보니 거의 친자식처럼 길러낸 아들이라 더욱 기억이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집에라도 들어와. 이 어미한테 인사라도 하고 갈 일이지. 어째 저 귀한 걸 그냥 놓고서는 그리도 빨리 사라진 것이여. 그동안 잘 지낸겨? 그러자 순간 울먹이기 시작하던 형석이 선화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런 그를 와락 안아주는 선화였습니다. 어째 밥 굶지는 않았고? 아, 이것이 얼마만인 것이냐? 우리 형서가 어째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것이여. 어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삼켜내던 형석은 곧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엄니 덕분에 잘 지냈다 안 합니까요? 절일이도 잘 키워주셨는데 제가 아직 자리를 잘 못 잡아서 말이오. 그나마라도 어쩌다 목돈이 생겨버린 터에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었다 안 합니까? 예전 아버지도 생각이 나서 그냥 혼자 계신 엄니를 보기가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말이오. 그래서 차마 뵐 면목이 없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때 함께 살 때의 기억이 매번 새록새록 떠올랐지만 말이지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더 꼭 안아주는 선화였습니다. 그려.
어쨌든지 간에 이제라도 정말 잘 왔다 내 아들. 나도 네 생각이 얼마나 났든지 밤에 자다가도 네 꿈을 꾸고 벌떡벌떡 깼다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 보고 싶었다. 우리 형서가. 그런 그때였어요. 순간 근처에서 달려온 누군가가 형석의 팔을 와락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니놈을 잡았구나. 내 널 잡으려고 여기까지 헤매고 왔다 안 하겠느냐. 이젠 도망쳐도 소용없다. 이에 놀라 입을 가리고 선 선아였어요. 그녀가 본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오라비 선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오라버니. 왜 이러는 거요? 내 아들 형석이가 뭘 잘못이라도 했답니까? 그러자 형석의 손목에 포승줄을 칭칭 감던 선동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너한테 무슨 협박이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린 게냐? 내가 그간 쫓아오던 도적놈들이 딱 이놈 밑에 있다 제보를 받았거늘. 그 두목놈의 초상화를 받아들고는 내 저번 날에도 이 자를 거의 잡을 뻔했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놈한테는 그 가슴팍에 반점 하나가 아주 커다란 것이 있다던데 말이지. 그걸 내 확인하면 더 확실할 테니 어디 보자 이놈. 이라며 형석의 가슴춤을 확 열어 제끼는 선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가슴팍에 아주 커다란 반점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헌데 이런 놈이 네 아들이라니. 그 말이 대체 무슨 소리더냐? 이 말에 어이가 없단 표정을 지어 보이던 선아가 아들 형석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형석이는 고개만을 푹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석이 모습에 예전 어린 그를 처음 데려와 남편과 함께 키워나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선아였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고스란히 선동에게 전하는 선아였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만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매번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갈 때 말 한 번 안 들은 적 없고 마냥 착하기만 했던 아이였단 말이오. 헌데 형석이 네가 출가를 하고 나서 내 얼마나 널 궁금해했는 줄 아느냐? 헌데 어찌 이런 도적일 따위에 휘말려서는 그런 몹쓸 두목집까지 해온 것이여. 형서가 대체 어쩌자고 그랬던 것이냐? 네 마음은 잘 안다만 이 어미한테 놓고 간 것도 다 그런 도적질로 훔쳐온 것이여. 라면서도 형석의 손을 놓지 않는 선아였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엄니. 다 내 잘못입니다요. 엄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대로만 했었어도 이런 못난 짓은 안 하고 다녔을 것을. 그래도 엄니가 할머니와 단둘이 남은 뒤에 가끔 이 동네를 와봤다 하지 않았겠소. 헌데 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었겠소. 어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사상도 못 차리고 있다고 말이오. 그래서 어찌 그냥 뒤돌아설 수가 있었겠소. 그래도 내 가족인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안 합니까? 도적일이란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고 말입니다. 이런 아들의 말에 순간 목 놓아 우는 선아였어요. 그 옆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선동 또한 말없이 서 있기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는 그래도 법은 법이거니와 사람 위에 법도 있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뭐가 어떻든 간에 네 놈을 당장 끌고 가야 쓸 일이랬다. 그리고 선아야, 네가 그리도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해도 말이다. 잘못한 것은 죗값을 받아야 쓸 일이니 너도 맘 단단히 먹도록 하거라. 이 일도 내 천직인 이상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자 잠시 눈물을 멈춘 선아는 그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동은 형석의 묶인 팔을 붙잡은 채로 한양으로 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형서가, 내 아들 형서가. 안액사 선동의 뒤에서 울부짖고 있는 선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터진 아들 형석이는
잠시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도 선동에게 이끌려 걷기만 해야 했지요. 이후 선동은 형석을 붙잡고 있는 채로 말없이 걷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길에 이른 그들이었어요. 내 여지껏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말이지. 나름 후회되는 일도 참 많기도 많았거늘. 내 너만큼은 필히 잡아 조금의 후회도 안 남기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길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말을 잇는 안액사 선동이었습니다. 이에 형석이는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드는 것이었지요. 나도 널 보면 네 또래의 내 아들이 눈에 선한데 말이지. 아, 그런 어린 놈이 어찌 내 동생한테까지 그리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말이다. 어째 처음부터 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 살지를 못했느냐 말이다. 넌 그런 도적질 따위를 하고 나서도 널 키운 엄니가 그 광주리 좀 받고서는 좋아만 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냐? 네가 살아온 길이 좀 험난했다 해도 말이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팍팍하다 여기기가 매한가지인 것인데 말이다. 라며 몇 마디를 더 내뱉던 선동이었습니다. 그리더니만 천천히 걸음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나도 무심한 듯 살아와 후회되긴 마찬가지인데 말이지. 내 동생이 저리도 힘든 상황인 줄 알았다면 내 진작부터 뭐라도 도움을 줬을 텐데 나도 뭘 얘기하든 다 핑계인 듯만 싶구나. 라며 계속 혼잣말을 이어가는 선동이었어요. 그리고는 형석을 바라보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는 그였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레 형석의 팔에 묶인 포승줄을 조금씩 풀어주는 선동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표정이 된 형석이 선동을 올려보았어요. 세상에 너만 남을 돕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일 것이다. 그런 도적질 따위를 하면서까지 말이지. 나도 너 같은 놈들을 잡으면서 남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놈이란 말이다. 물론 내 동생 하나 돕질 못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말이지. 라며 계속 말을 잇는 선동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넌 다신 도적질을 해선 안 될 것이야. 또다시 그런 식으로 내 눈에 띌 시에는 널 미련 없이 잡아 꼭 죗값을 치르도록 할 테니까 말이지. 그러니 이젠 네 어머니를 잊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더라고. 이 말을 듣고 나자 완전히 풀려버린 자신의 손을 바라보던 형석이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덜썩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러겠습니다요. 네, 꼭 약속드립니다. 그러자 말없이 섰던 선동이 이내 먼 산길을 바라보더니만 홀로 한양 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멀어지는 선동을 바라보고만 있는 형석이었습니다. 그리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쯤 자리에서 일어서더니만 반대편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였지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아의 집 앞을 서성이던 누군가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선아가 문을 열며 그래서 내 어찌 그냥 뒤돌아설 수가 있었겠소. 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건너편 집 윤씨인 것이었어요. 헌데 그의 손엔 웬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 옆집에 살면서 말입니다.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긴 했는데 말이지요. 제가 워낙 소심했던 터에 이제서야 이런 걸 갖고 와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하는 일이라고 이런 걸 좀 만드는 일이라서 말이지요. 제가 워낙 산 오르는 걸 좋아해서 언제 한 번은 산을 막 내려올 때였습니다요. 아니 글쎄 발을 헛디뎌서는 그만 정신까지 한 번에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팡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녀봤더니만은 웬만한 산길에서도 미끄러질 일이 전혀 없었다 안 합니까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도 쓰시기 편할 만한 지팡이를 가져와 본 것인데 말이지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잘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소.
평소 몸이 불편해 잘 걷지 못한다는 선아 시어머니의 사정을 알던 윤 씨였어요. 이에 그 지팡이를 받아들던 선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곧잘 밭에도 나다닐 수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에 선아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이웃집 윤 씨에게 또 한 번 전하는 선아였지요. 그리고는 조금씩 마음 문을 더 열더니만은 어느 햇살이 내리쬐는 꽃밭 한가운데서 윤 씨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는 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혼인을 서약한 그들은 그 전 시어머니 앞에서 큰 절까지 드릴 수가 있었지요. 이젠 서로 건너집에 살며 시어머니께 자주 찾아뵙는 그런 선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을 그것도 아주 단단히 고쳐먹은 형석이 선아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여쁜 처자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이에 자신의 손자라며 울며 기뻐하는 선아였어요. 그리고 나자 선아가 사는 바로 옆 빈집의 터를 잡는 형석이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한 동네에 어울려 살며 이들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아와 윤 씨 부부는 아주 자신들을 똑 닮은 아들 하나를 낳았고 말이지요. 그런 후 이들은 어느 날 밤 아주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어느 산속 움막 안 따뜻한 화롯가에서 고구마를 까먹더니만 서로를 먹여주기도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던 누군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 옥황상제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 앳된 내 가족의 모습인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이들 선아 가족의 전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때의 그 어린 부인의 모습을 꿈꾸었을 뿐더러 도적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형석이는 바로 그 7살 첫째 아이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당시 어린 부인을 때마다 꼭 끌어안아주던 그 어린 남편은 바로 옆집 살던 윤 씨의 전생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런 그도 그날 밤 어린 남편이 되는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또 선아와 윤 씨가 낳은 갓난아기는 커갈수록 그의 뒷목에 커다란 점이 또렷해졌다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가 예전에 뗀 부부의 둘째 아이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함에 이들 모두는 자신의 전생을 꿈으로 기억하고 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의 삶을 만족해하며 아주 미련 없이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비록 그들의 전생은 아주 짧은 기억과 행복이었을 뿐이었지만 그 다음 생인 현재에 와서는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그때의 행복에 못지않은 아주 꿈같은 생을 오래오래 편안히 누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환생을 믿는 이들을 위한 실감나는 이번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색다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